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노자필력기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도가와 황노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황노학이라는 주제를 굳이 선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 앞에서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노학이 한갓 역사적 자료에 불과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가적 사상을 이해함에 얼마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거론키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술되었지만 공맹자에 의한 육아의 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적 인간을 위한 교화적 논리에 가까운 윤리 규범이었기에 동양에서는 실로 오랜 세월 동안 위정자의 기본적 통치 이념으로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따금 역풍을 즐기는 모양이듯 때로는 그 육아의 사상이 모진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 사례가 진시황 때의 분석갱류 사건이 될 것이고, 최근의 일로서는 모택동에 의한 중국 공산당의 유교 말살책동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이념 투쟁의 성격을 띠며 1966년부터 10여 년간 이어졌던 중국의 그 문화 대혁명이란 권력 투쟁 시기에는 홍위병들에 의해 공자의 묘가 파괴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기원전 221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군연제를 실시하며 강력한 주방 집권제를 확립한 진의 시황제는 주술적인 정천사상을 멀리하고 전형적인 전제군주로 군림하게 되었으나 어리석게도 대대적인 학문과 언론 탄압의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특히 육아의 학설과 관련된 책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공맹자 사상을 따르는 선비들을 무려 460여 명이나 생매장시켜 버렸으니 그것이 곧 저 유명한 분석갱류 사건이었습니다. 그 분석갱류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적 충돌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른바 공권력에 의한 단순 폭력에 불과했던 것으로 애국계 육아의 사상만이 탄압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기가 막힐 노릇은 그 폭거의 주모자가 바로 유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맹자와 함께 공자의 2대 제자로 예치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던 순자의 직계 제자 이사란 자가 바로 그 사건을 주도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 그는 백성을 본주로 한 육아의 민본 사상에서 벗어나 군주를 위한 봉사 위주의 법가 사상에 경도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와 친구지간이 되기도 했던 법가의 대표적 인물 한비는 심지어 명철한 임금의 나라에는 책에 적힌 글이 없고 법으로 가르침을 삼으며 선왕의 가르침 대신에 관리를 스승으로 삼는다, 오도편 하는 말도 했었는데 이사가 분석갱류로서 그러한 논리의 본을 보여주다시피 했던 겁니다. 본명이 정이었던 진의 시황제는 사망오제에 버금간다는 의미로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시황제가 되었는데, 황제라는 의미는 바로 천자라는 뜻이 되는가 하면 전 세계의 군왕들을 통솔하는 왕족의 왕이라는 뜻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삼황과 오제에서 황과 제자를 따서 황제가 되었는데, 그 개념이 다시 음향오행설과 만나 오행의 주황색인 황색을 사용하는 누르 황자의 황제가 되었으며, 황제란 중국이 바로 세계의 중심 국가라는 중화사상의 개념으로 정착되기도 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사가 작성한 분석갱류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성상인 이사가 말했다. 모든 학문서적과 학자는 옛것을 따르고 거짓말로 사실을 문란하게 한다. 그들은 간사할 사자 사학을 착할 선으로 여겨 진시 황제의 하령을 비난하며 서로 비판하거나 반대의 논의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학술서적을 태워 없애야 하며 시서백과의 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 수의로 하여금 하령 적시 30일 안에 몰수하여 태워버림과 동시에 그것을 감추거나 그에 동정하는 관리까지 다 함께 생매장하여 죽여 없애야 한다. 다만 어술과 복술에 관한 것만은 남겨두기로 한다. 그 당시 조정 안에는 무려 70여 명이나 되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사의 권위에 진들려 입도 번긋 못했는지 우둔한 시황제는 결과적으로 학술의 소멸로 학문의 천하 통일을 이룩한 사상 최초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황제는 이사의 말에 쫓아 자신의 정치를 비판하거나 여론의 선두주자로 나서기 쉬운 말 많은 유학자들을 그렇게 대량으로 집단 학살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로장생을 위해 신선사상에 빠져들었으며 영생을 위해 불로초를 구하려 들기도 했고 70여 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호사스런 아방국을 짓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북방에다 만리장성을 쌓기까지 했으나 인간의 본질을 경시하며 인간의 가치를 법에 종속시키고자 했던 법과 사상의 허망함을 몸소 일러주듯 진시황제는 15년 만에 그만 이문살하고 말았습니다. 시황제로부터 그처럼 모진 탄압을 받은 유학이었으나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의 무제 때에는 그 유학이 또다시 관학으로 화려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어질다. 하늘은 어질인을 지향하며 그 도는 의롭다 하면서 유가의 전통 사상을 계승한 유학자 동중수의 건의를 한무제가 흔쾌히 수용하여 모든 백가의 학설을 몰아내고 오직 유학만을 숭상하라 하는 엄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음양설로 인사를 해석하려 들기도 했던 동중서는 계익이라는 저서를 집필한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사상에 가깝거나 법치주의에 가깝거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국가에서나 통치 이념은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관학으로 채택한 한나라의 그 무제에게 이번에는 통치 이념으로서 뜻밖에도 도가사상을 택하도록 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 기론을 살펴볼 때 잠시 그 이름이 비친 바 있는 유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 유한의 제안이 비록 수용되지는 못하으나 도가사상을 입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아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은 한나라 고조 유방의 정손자로 무제시대를 맞아서는 회남지방의 제후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남왕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천성적으로 독서와 음악을 즐기던 그는 당시에 일어난 학자와 신선술사 등을 무려 수천 명이나 궁왕으로 초빙하여 내서 21편을 비롯하여 엄청난 분량의 외서도 편찬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여 만자로 신선이 되기 위한 불로불사의 영약 조저술에 관한 중편 8편까지도 지어냈습니다. 그보다 100여 년 전에 진시황제를 만들어내다시피 했던 전설적인 인물 여부리가 그 당시 학자들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도가사상과 유가사상 및 법과 천문 등의 이론과 사상을 총서 형태로 26권이나 편찬한 다음 그 저작물을 여시춘추라 이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여시춘추를 봄으로 삼듯 유한 역시 당대 모든 학문의 총서를 펴낸 셈이 되었습니다. 유한의 그 집체 저작물 중에서 내설을 특히 회남자라 했는데 10여 명의 필자가 동원된 그 책은 선진시대의 사상을 종합 정리했기에 어느 측면에서는 한나라의 문화를 여는 기틀을 제공한 내용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139년 회남왕 유한은 장안 황실에 입주하여 족합 어린 한무제를 아련하고 내서 21편을 바쳤다. 이상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회남자에 관한 기록의 전부인데 놀랍게도 근 2000년 후가 되는 1971년 11월에 중국 호남성의 중심도시 장사에서 말한장 모양인 마황터의 한묘가 발굴되었고 그 현장에서 3000여 가지 유물과 함께 총 20여 종 12만 자에 이르는 백서들도 출토되어 회남자에 많은 도움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노자 갑을 2번도 거기서 발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남자를 통하여 유한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황노학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한무제에게 그 이론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황노학이란 황제와 노자의 합성으로 쉽게 말하면 노자 사상이 나타난 지혜를 실제의 정치 현장에서 활용해 보려는 학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유한이 황노학을 장한 자는 아니고 황노학은 전국시대 말기부터 이미 널리 유행하던 하나의 학풍이었습니다. 해석에 따라 노자 사상이나 짙은 정치 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그의 사상을 실제 정치 논리에 응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볼 수가 있는 일이 되기도 했었죠. 이를테면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미세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까닭에 승인은 결코 큰 것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노자 63장 하는 노자의 말이 곧 황노학의 근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황노학이란 황노무위의 정치학이 되는데 한나라 초기의 문제, 경제 등은 실제로 그러한 경향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황노학을 정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한 인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은 한나라 초기의 조삼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나라 수상으로 당시에 이름난 고사였던 합공에게 정치적 자문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합공이란 그자가 청정무위의 황노학을 그에게 일러주었고 조삼은 그 이론에 따라 집무실에서 매일같이 술만 마셨을 뿐 일체 정사를 직접 돌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황노학의 골자는 모른지기 통치자는 제자리나 조용히 지키면 겁부리다 하는 논리로 이를테면 허정적 정치학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정이란 노장자 사상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이며 일단은 무비의 자세라 말할 수가 있겠죠. 원래 정치학이란 가장 현실적인 학문이며 사회학적 종합학문이어서 그 속성상 적극적인 자규가 그 근간이라 볼 수 있어 도가의 무의사상과는 정반대의 극과 극이 되는 셈인데 과연 무슨 수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논리를 개진할 수가 있었단 말일까요? 바로 그러한 물음 앞에서 유한은 전국 말기에 만연했던 이른바 기론적 세계관의 사상을 끌어들여 도가 사상과 묘한 절충 이론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겁니다. 얼핏 보면 유한이 기론을 끌어들여 도가 사상과 얼버무려 정립한 황노학의 논리는 하등의 무리가 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동양에서는 기의 개념 또한 도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가치관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고 노자 또한 기론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본질적인 동력이 곧 기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양인이 보는 우주는 실체의 우주와 기의 우주로 나눠지는데 실체의 우주와 기의 우주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했었죠. 이른바 허실상생의 원리가 거기에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기에 관한 언급이 노자에는 3회, 논회에는 4회, 맹자에는 19회, 장자에는 39회, 순자에는 22회, 여시춘추에는 85회, 관자에는 106회에 나타났음에 비해 회남자에는 무려 180번이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황노학에 나타나 있는 허정이나 무의는 노자나 장자가 말한 허정 내지 무의와는 그 의미가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황노학에서 말하는 허정과 무의는 기가
충만된 허정이요, 기가 충만된 무의로 살짝 변질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자는 기와 조화를 이룬 상태의 순연한 도를 내세웠음에 반해 유한은 도를 압도하는 기를 주장한 셈이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노자는 자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인간을 설정하드렸는데, 유한은 또 자연에 앞서는 인간 존재의 논리를 정립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회람자 봉정에서 유한은 기론을 앞세우기 위해 천지와 우주는 한 사람의 신체이고 우주 전체는 한 사람의 형체와 동일하다 하는 결론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채우면 뒤가 점점 뒤틀리듯 기론에 이어 유한은 도가 사상의 핵심 개념에 해당되는 무의사상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묘한 논리로서 닫힌 무의와 열린 무의로 크게 나눈 다음 통치자 내지 성인을 열린 무의의 자리에 갖다 앉히려 들었습니다. 회난자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록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 미친 자도 근심이 없고 성인 또한 근심이 없다. 성인이 근심이 없는 것은 덕으로 내면의 조화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미친 자가 근심이 없는 것은 화의 복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도에 해당되는 법이란 분명 인간이 자기적으로 만든 인위적 산물에 불과해서 철저한 부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말을 전도시키듯 회남자에서는 오히려 법과 같은 제도 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이른바 도가의 이상인 부의정치를 실현할 수가 있다고도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무의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성립되었고요. 심지어 회남자에서는 통치술에다 오로지 부국강벽책만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륜 도덕 따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온갖 금모술수나 무력을 동원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있을 수 없다는 법가의 폐도론까지 도입하려 들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반하는 한비의 법가에서는 통치술을 새로 보면서 모름지기 군주는 권위를 높이 세워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었죠. 군주가 무의와 허정을 기르면 자연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식의 억지 논리를 대입시킨 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회람자에서 말하는 정치적 무의와 허정이란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읽을 수가 있듯이 마차를 탄 군주의 모습에서나 찾을 수가 있는 행세, 세와 이날 인의 원리까지 과감히 수용하고 정당화시킨 꼴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군세란 군의 수레이고 장록은 신하를 제어하는 고삐와 제갈이다. 위정자는 자뭐 신하가 되는 관리들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하나의 원인으로서 소위 벼슬자리를 내리거나 녹봉을 하는 등의 장록을 적당히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요약하자면 회람자에서 말하는 무의정치 실현의 구체적 방법론에는 앞서 말한 기론과 더불어 한비가 체계를 세운 바 있는 법가의 논리인 인재등용의 기술과 강력한 제도 장치에 해당되는 법과 엄한 통치술에 해당되는 세 가지 고스란히 다 수용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가 속에서 이른바 술집파에 속하는 신불에는 군주가 신하를 조종하는 데 필요한 업무와 계략을 수리하였고, 세치파에 속하는 신도는 군주의 권위를 새로 보았으며 법지파로 불려진 상황은 상과 벌이란 두 가지 권한을 군주의 법이라 했습니다. 황학은 이들 3파의 법가들이 각지 주장한 술, 세, 법을 고삐로 삼아 군주는 고고한 자세로 조용히 앉아 마치 소나 말을 부리듯 신하들을 조종하며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개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쯤 되고 보면 황노학에 있어 노장자 사상은 건간이나 골격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난 피부의 역할만 가까스로 맡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한비는
노자의 사상으로 자신의 법지 사상을 해석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곧 황노학이라 이름으로 나타난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입을 모아 회남자는 자방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물론 회남자를 한나라 시대의 최고 저작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백가의 장점을 고루 섭취한 학자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학설에 나타나면 그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 측면에서 볼 때 한나라 초기라는 그 어수선한 시대상을 감안하고 보면 유한이 황노학에서 그려 보이고자 했던 군주상이야말로 혼란한 그 시대에 가장 걸맞을 것 같다는 결론도 내릴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도거의 현학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